아, 우리나라 시장은 안 된다. 네. 그냥 ETF나 하자. 예, 예. 제가 아직은 그래도 안 잘리고 살아있다는 게 네. 그래도 수익이 난다는 거니까. 그 요즘 이제 공매도가 네, 되게 네. 말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내년 6월까지 계속 영향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오늘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앞으로 일주일 뒤부터는 안녕하세요. 박세익과 차 한잔합시다입니다. 오늘은 이한영 본부장님을 모셨는데요. 11월 6일 오늘 촬영일입니다. 11월 6일 월요일 시장이 폭등한 날입니다. 코스피가 5.66%, 그리고 코스닥이 7.34%, 그리고 코스닥 선물은요 거의 13%까지 오르는 초유의 장세가 연출이 됐는데, 오늘 특별히 이한영 본부장님 모시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긴급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부러 오늘 급하게 모신 건 아닌데 네, 이상하게 날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한영 본부장님의 그 복귀를 시장이 환호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네. 네, 근데 너무 격하게 반응하니까 예.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지난번 식사합시다에서 네. 모실 때는 소속이 DS 자산운용이었는데 네, 이번에 회사를 옮기셨죠? 네, 지금 보고 펀드 자산운용으로 8월부터 이제 이직을 해서 지금 이제 한 석 달 정도 돼 있고 지금 예. 한창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야, 8월 달에 옮기셨군요. 네, 근데 보고펀드 하면 우리 업계 분들은 그나마 아시는데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보고펀드가 뭐지? 이러실 수가 네, 있거든요. 네. 네. 지금- 회사 어떤 회사인지 좀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보고 펀드가 뭐 간단하게 소개하면 사실 사모펀드고요. 일반 사모 운용사에서는 그래도 약정 금액이 저희가 15조 수준이라 야, 15조나 됩니까? 네, 업계 탑인 상태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 좀 좋은 기회가 온 게 이제 주식 운용 본부를 저희가 신설을 하고 주식을 사실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대로 된 본부를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기존에 제가 했던 이런 경험치와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멤버들도 좀 괜찮은 친구들이 다 구성이 돼서 본격적으로 주식형 상품에 대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모펀드 회사이고 네. 그리고 대체자산 등등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네. 제가 알기로도 국내 굴지의 기관 투자가들은 다 이 보고펀드에다가 네. 소위 말해서 LP로 예, 네. 참여를 많이 네. 하고 계신 걸로 네, 알고 네, 있고 네. 그걸 이제 뭐 고객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때문에 어느 기관이 참여했다라고는 말씀은 네. 아마 못 하실 네, 건데 네, 알고 우리가 아는 웬만한 네. 연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보험사들 그리고 기금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만 그냥 네.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네. 근본적인 질문을 네, 네, 먼저 네. 하나 드릴게요. 네, 네. 아, 우리나라 시장은 안 된다.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액티브 펀드들도 제가 최근에 네. 이렇게 만나보면 네, 네. 그냥 ETF나 하자. 예, 예. 예, 약간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한영 본부장님이 틀림없이 ETF 하러 간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면 액티브한 운용을 하러 가셨는데 네. 액티브하게도 여전히 한국 시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다. 네. 그런 자신감을 갖고 가신 예. 거잖아요.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럼 한국 시장 네. 뭐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네. 아니다 된다 한번 얘기를 네. 한번 해주세요. 어찌 보면 지금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배팅인 거고, 새로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제 고민과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고민이 같은 결인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사모펀드 시장 아니면 국내 액티브 시장은 약간 세 개로 좀 나눠져 있다. 처음에는 사실 라임 사태를 딱 기결로 해가지고 라임 사태 전은 사실은 되게 많았던 운용사들이 엄청 뭐 춘추전국 시대처럼 막 서로 전쟁을 했던 시장이었으면 라임 사태 이후로 많은 게 바뀌었다. 근데 바뀌고 나서의 결론을 놓고 보면 저희가 T사로 대표되는 롱숏 펀드를 하는 쪽이 있고, 네. 그다음에 V사로 대표되는 가치투자 정통 액티브 하시는 쪽이 있고, 네. 제가 기존에 있었던 DS로 대표되는 이제 롱바이어스 펀드를 하는 쪽이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기결됐던 거 뭐냐면 운용 스타일이 좀 달랐기 때문이거든요. 롱숏 펀드는 사실 이제 1순위가 변동성을 잡는 거죠. 네. 저희가 롱을 한 50%의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숏을 또 한 50%나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적게 해가지고 변동성을 잡아주고, 2차적으로는 이제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그쪽인데, 그쪽 시장도 계속 커졌고, 그거는 이제 증거 자체가 그 회사가 정말 엄청난 규모로 커졌다는 거, 그거는 계속 그거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돈이 계속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시기인데도 V자산 쪽도 네.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쪽도 보면 계속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왔던 거라서 네. 저는 사실은 이게 뭐 ETF만 된다, 지수형만 된다, 이거는 사실 결과론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그게 더 돋보이니까 하는 말인 것 같고, 시장이 어떻든 간에 항상 수요는 다르다. 그래서 뭐 액티브가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또 될 때는 또 다 돼버리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새롭게 여기 오면서 저희 대표님들도 사실은 지금 뭘 해서 바로 이렇게 결과를 내겠다라는 선택을 한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해놓으면 1, 2년 뒤에 주식운용본부도 이렇게 레벨업이 돼서 시장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가 되지 않겠냐에 대한 선제적 투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보면 그렇게 십수년 동안 이 비즈니스를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 대표님들도 외국계 금융사에서 헤드들을 하셨던 분들인데 이렇게 40년 이상의 경험치를 가진 분들이 지금 와서 이제 헤지펀드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을 하시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힘들었던 지금 이 사이클, 실적은 안 좋아지는데 금리가 2%에서 5%까지 올라가는 이 사이클에서 시장은 사실 계속 힘들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액티브는 플러스 알파를 내줘야 되는데 지수가 안 되는 상태에서 알파를 내려 하니까 사실 알파 계속 안 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편하게 ETF나 하고, ETF를 하면 그러면 순간순간 순환매가 도니까 그래도 좀 센 시세를 내줬기 때문에 요것만 부각됐던 이슈화가 됐는데,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시장이 이렇게 수요가 다 존재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은 놓고 보면 2년 동안의 하락 사이클이 어쩌면 여기서 횡보 사이클이거나 아니면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좀 돌리는 사이클이 진입할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저희 대표님들처럼 사업하시는 분들은 선제적 투자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봤을 때는 어쩌면은 한국 시장 안 된다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결과값에 2년 동안 지쳤으니까인 거고, 사실 그 국면마다 액티브 펀드가 성격이 다른 세 회사다 아니면 세 가지 운용 스타일 다 다른 국면에서 다 엣지를 발휘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결을 가지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보고 있으면 사실 한국 시장이 뭐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제공은 된다. 근데 그 제공이 될 때 나의 결과 맞는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면 네. 사실 저희가 쉴 때는 쉬고 그다음에 해야 될 때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액티브 펀드는 사실 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제가 올해 딱 19년 차거든요. 19년 차인데 사실 저는 BM 펀드를 국민연금 펀드 말고는 사실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거의 다 절대 수익형만 해왔기 때문에 그때 보면 지금도 사실 제가 아직은 그래도 안 잘리고 살아있다는 게 네. 그래도 수익이 난다는 거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해볼만 하다. 그리고 액티브가 죽지 않는다. 예, 단점은 뭐냐면 저희가 항상 펀드라는 게 여기 좋다더라라고 하면 그때 돈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꼭지에서 물려서 이렇게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는데, 그거는 너무 이렇게 보면 결과값에 뉴스에만 노출된 상태에서 그냥 시류에 흘러갈 때 투자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큰 건데, 그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지금 많이 빠진 것 같고 지금 봐도 더 이상의 금리는 안 올릴 것 같고 뭐라도 좀 액티브한 그 플러스 알파가 나올 것 같은 장이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투자해놓는 게 좀 편하다인 거고, 그게 이제 액티브 펀드를 보실 때 뭐 한 번은 좀 더 한 타임에 합쳐서 그냥 약간 그 전망도 좀 들어가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이거가 이제 사이클이 같이 맞아지는 투자자는 액티브 펀드가 계속 되네라고 말씀하실 거라서 저는 뭐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식사합시다에서 말씀하셨던 게 막 기억이 나가지고 네.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한영 본부장님한테 배워야 될 점 하나가 3% 사가지고 뭐 30% 올라봐야 1% 먹는 네, 건데 네, 네. 내가 이 종목이다 하면 의미 있게 사야 네. 된다라고 네. 얘기하셨어요. 예, 그때. 예, 예. 그래서 30%를 사서 20%를 먹으면 거기서 벌써 펀드 수익률이 네, 네. 6%나 네, 네. 계산된다고. 그게 사실은 참 하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이 종목의 30%, 20% 아니면 이 섹터 전체를 그렇게 살 수 있는 부분이 네. 어떤 그 용기가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게 사실 용기로만 하면 이건 도박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공부를 해놔야죠, 저희가. 네. 저랑 같이 일하는 매니저들이 힘들어하는 게 특히 아침 회의 때 사실 그거만큼은 엄청 빡세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컨셉추얼리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조건 숫자로 그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라서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종목을 준비를 해놔야 된다. 저는 오르기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요 국면이라 했을 때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확실히 공부를 해놔야 된다. 그러면 네. 두 가지인데 저도 지금 최근에 한 몇 달 동안 시장을 좀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다들 너무 바텀업으로만 접근한다. 그러니까 탑다운을 좀 봐줘야 되는데 네. 시장의 탑다운, 그 다음에 섹터의 탑다운을 좀 봐준 상태에서 바텀업으로 들어가주면 사실 양방이 결합되면 거기서는 정말 파워풀한 종목이 나오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종목은 사실은 섹터의 대장주거든요. 네. 근데 그 섹터의 대장주고 섹터의 시총 상위주입니다. 그러면 쉽게 많이 살 수 있는데 요즘은 너무 종목으로만 바텀업으로만 보다 보니까 네. 바텀업으로만 설명하다 보면 밸류에이션 딱 도달하는 순간 이게 한계가 오거든요. 그럼 그러게요. 거기서 이제 스토리를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아, 그러니까 오른 거를 오히려 주가의 결과물에 대해서 오른 거를 정당화시키는 행위가 나오기 시작하는 네.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오른 거를 내가 안 팔기 위해서 정당화시키는 거지, 이거는 펀더멘털이 판단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 반도체만 보더라도 왜 반도체 수요가 지금 좋아지는 거냐, 그러면 좋아지는데 재고 소진은 된 거냐, 그러면 그러면 재고가 슬림해진 상태에서 지금 좋아지는 게 수요가 개선되네? 그럼 탑다운 분위기 잡힌 거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가격 데이터가 나오니까, 네. 반등이 나오니까 이제 맞아 떨어지네. 그럼 이제 개별 기업 저희가 미팅을 가서 실제로 실적이 그러면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 올라갈까요? 아니면 재고 소진 됐으니까 리스타킹 물량이 들어올까요? 우리가 판단하고 들어가서 질문했는데 그런 대답이 나오면 이거는 딱 매칭이 끝나는 거니까 그런 종목들을 계속 준비해 놓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장 결에 맞는 거, 그 다음에 매매할 때는 뭐 차트나 수급이나도 사실 봐줘야 되지만 이 종목이 정말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 네, 그거를까지 딱 결정해 놓고 종목을 그래도 나래비를 매일 딱 세워 놓으면 예. 뭐 사실 오늘처럼 이제 공매도 이슈 때문에 급변동하는 날에는 그래도 저희는 답지를 정해 놓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완해도 안 하고 저희 종목 살 거 사고 오늘 같은 시장 결에 맞는 대응은 또 플러스 알파를 해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열심히 이제 탐방 다니고 기업 레포트 써놓고 예,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공부인 거죠. 예. 하긴 네. 공부가 많이 돼야 네, 의미 있게 지를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이고. 네, 그 요즘 이제 공매도가 네, 되게 네. 말이 많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공매도를 해본 적이 없고요. 네. 또 해본 적이 없는 이유 중에 네, 하나가 네. 공매도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약간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너무 유리한 네, 위치에서 네, 네. 공매도만 하면 돈을 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도 좀 하게 해달라. 네, 개인하고 이제 기관 외국인하고의 어떤 제약을 네. 좀 공평하게 해달라. 네, 네. 네, 그런 요구가 많긴 한데 네. 저는 그 부분이 분명히 개선은 돼야 되지만 저는 웬만하면 네. 우리 개인분들한테는 네. 공매도 하지 말라고. 예, 예, 예. 그냥 돈 벌기 힘들다고 네, 네, 그렇게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공매도 때리는 기관 아까 T사 같은 경우에도 아마 공매도를 하는 그 원칙이 있을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도 좀 스타일이 다를 것 같은데 네. 이 본부장님은 어떤 그 20%의 그 숏을 가져갔을 때는 네, 네. 어떤 기준으로 숏을 때리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펀드멘탈 롱숏이라서, 어. 그러니까 저희가 롱숏을 할 때 시중에서 보면 롱숏 펀드가 있는데 그 롱숏 펀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네이버가 좋아 보여서 네이버를 사는데 이 네이버도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변동성이 생기니까 이거의 해지용으로 그러면 다른 기업을 하나 더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카카오가 네이버 대비 지금 구간에선 좀 더 부진할 것 같다 라고 하면 네이버를 롱으로 3%를 잡으면 카카오를 숏으로 3을 잡는 거죠. 그러면 비중은 사실 펀드 내에서 롱 3에 숏 3이니까 제로입니다. 제로인데 이 스프레드를 먹겠다는 거죠. 예. 만약에 네이버가 3%가 오르고 카카오가 4%가 빠져주면 예. 합쳐지면 저희는 1%를 먹는 거니까 이게 이제 롱숏을 페어로 잡는다고 할 때는 이렇게 숏이고, 이거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종목별로 롱숏 펀드멘탈리 진짜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안 좋다. 아니면 좋은 섹터인데 둘 다 좋은 것 같은데 네. 속도 면에서 한 종목이 더 빠를 것 같다. 그러면 결국은 이건 스프레드만 먹겠다는 건 거고, 그 다음에 저처럼 펀드멘탈 롱숏은 뭐냐면 사실 저도 이제 액티브 주식, 성장주 좋아해서 사실 저도 웬만하면 그냥 다 주식 그냥 사는 쪽인데, 근데 저희가 볼 때 그래도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로 앞만 봐도 비즈니스 모델을 잘못한 것 같고, 네. 그러면 단기에 너무 밸류에이션 그냥 같은 섹터가 오름으로 인해서 과대평가된 종목도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 이 주식이 오른 건 인정하겠지만 이 주식은 그냥 따라 오른 것 같다. 뭐 아니면
정말 없어지는 산업에서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버티려고 뭘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실적이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저희가 숏을 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저희는 20%를 치는데 사실 시장이 좋거나 뒤집히거나 했을 때는 제가 숏 없이 가는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늘 롱으로만 더 열고 주식을 100을 운용하지만 저희는 레버리지를 쓸 수 있으니까 한 120, 130%의 롱바이어스로 이제 갈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사실은 숏포트가 항상 무조건 20% 깔려있다 이런 거는 좀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하다 보면 종목들이 좀 아닌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대차 공매도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저희는 실제로 해지니까 예. 해지라는 게 사실 안 좋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이 진짜 너무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지수 선물이나 이런 걸로 이제 해지를 걸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지수 선물로 롱 포지션의 개별 종목의 하락을 못 막을 것 같으면 비슷한 유의 섹터의 종목을 대차 공매도를 받아서 저희 롱 포지션이 안 깨지게끔 그냥 임시 방편용으로 숏을 갖다 넣는 그런 구조도 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 펀더멘탈 롱숏이라 네, 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같은 섹터 내에서도 뭐 자동차를 네. 예를 들면 네. 전기차도 중국의 전기차도 요즘 망하는 전기차들 네, 네, 많이 네. 나오니까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테슬라 롱 잡고 네. 중국 전기차 숏 잡고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전기차 섹터 내는 실제 비중은 뉴트럴인 네, 네. 거죠. 중립인데 네. 그 스프레드가 계속 벌어질 거다라고 네. 해서 네. 그런 롱숏을 잡는다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저 회사는 숏을 때리면 먹을 거다라고 해서 숏에 대한 수요가 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차 수요가 높아지면 네. 그게 대차 빌리는데 네, 수수료가 들어가죠. 수수료가 네, 들어가죠. 네. 그게 뭐 중형주들 같은 경우는 10% 넘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연 단위로 수수료이긴 한데 네. 대형주들이야 뭐 한 1%에서 3% 내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수수료고 그다음에 수요가 갑자기 몰리면 그게 또 결국은 서로가 비딩을 해서 가져오는 구조라서 그러면 이제 좀 너무 많이 쏠린 것들은 15%까지도 나오고 15%. 예,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비쌌던 건 20%까지도 있는데 그게 연으로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매니저도 판단해야죠. 내가 굳이 이 수수료를 내고 해야 되냐 마냐에 대한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다들 이제 기관들도 공매도를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 공매도로 인한 뭐 좀 잘못된 액션을 시장에 끼치고 있다라고도 하지만 사실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양방향 다 먹는 게 사실 기술이거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숏을 해서 저희가 손실을 할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오늘 같은 날은 아마 숏 포지션에 있던 종목들은 다 거의 뭐 오늘은 뭐 20%대 뭐, 사망이죠. 예, 그러니까 그 펀드는 오늘 진짜 사망이죠. 네. 그럼 그거에 안 다치려면 숏을 안 쳐야 되는 거죠. 또. 네. 그것 또한 매니저의 선택인 거고. 그래서 아까 대표님도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 뭐 숏 하지 마셔라. 저도 똑같이 추천드리거든요. 개인분들은 굳이 왜 공매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롱 포지션도 걱정인데 고민거리가 엄청 많은데 굳이 양방향을 다 고민하고 있을 이유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숏 포지션 잡았던 종목이 반등이 나오면 그게 롱 포지션 잡았던 종목의 하락보다 더 공포심이 더 크거든요. 예. 네, 그 숏 스퀴즈에 대한 공포는 롱 종목이 그냥 하락하는 공포랑 완전 다르거든요. 예. 매수해가지고 네. 15% 빠지는 것보다 네. 숏 했다가 네. 위로 15% 튀는 예. 게 훨씬 더 공포스럽다는 네, 네. 거죠. 그게 이제 그 일반 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건 똑같은 감정일 텐데 뭐냐면 내가 가진 종목은 안 오르는데 옆에 사람이 가진 종목이 급등할 때 그 네. 상대적 박탈감 그게 정말 숏 스퀴즈랑 거의 비슷한 감정일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선택을 안 하시는 게 개인한테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2017년도 하반기장에 이제 코스닥장이 좀 되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때 코스닥 종목을 살려고 하면서 저희 지금 보고 공매도 상위 10종목 뽑아오라고 네, 네, 네.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셀트리온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때 뭐 신라젠도 있었는데 네. 셀트리온 같은 거는 대차를 하려면 얼마 정도 수수료를 주나 싶어가지고 일부러 그 프라임 브로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네, 네. 셀트리온 대차하려면 수수료 얼마입니까 했더니 그때 18%인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 엄청나게 많이 네. 빌려서 네. 때렸구나 네, 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러고 나서 17년 하반기에 뭐 코스닥이 날아가는 네, 모습이 나오면서 네. 그때 뭐 대차 매도 상위 종목들 다 날아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연 18%의 대차 수수료를 주고 거기서 그러면 18% 이상 빠져야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네, 빠질 거라 생각하고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도 대차 매도 이것도
매매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구나.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 좀 더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게,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운용사, 롱숏을 거의 네. 뉴트럴로 네. 가져가는 네. 운용사 같은 경우에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안을 할 때, 네. 우리는 롱 100억, 숏 100억을 하니까 네. 시장에 대해서는 뉴트럴입니다. 뉴트럴이다. 그래서 네.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네. 크게 마켓 리스크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서 절대 수익으로 8에서 10%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네. 라고 하는데, 네. 그런 펀드들이 로스컷이 또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네가 그렇게 8% 내? 근데 밑으로는 저희가 마이너스 8% 되면 거기서 아예 다 청산하면서 네, 손절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공매도 상위 종목들이 막 상한가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펀드 로스컷이 걸린 거 아닌가? 네. 롱숏 펀드가. 일단 롱숏 펀드의 하루 변동성을 생각해 보면 연간 목표 수익률을 8에서 10% 잡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일수로 나눠 보면 하루 폭이 크지 않거든요.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0.5% 이상 움직이면 좀 변동성이 큰 편에 속해지죠. 근데 하루 펀드 기준가가 0.5 이상만 움직여도 변동성이 큰 거네요. 네, 그래서 롱숏 펀드는 변동성을 잠잠하게 재우면서 하루에 0.5씩 꾸준히 이렇게 먹어가겠다. 네, 이런 스타일인데, 오늘같이 만약에 공매도를 확 뒤집히는 날은 하루에 막 1, 2% 손실이 탁 나버리면 사실은 이게 며칠을 따라잡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롱숏 펀드의 수요조 자체는 높은 수익률보다는 낮은 변동성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로스컷도 당연히 설정해서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도 숏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오늘 같은 날 공매도가 앞으로 내년 6월 말까지 금지된 상태면 두 가지인 거죠. 이제 구축되어 있는 숏 포지션을 사실 오늘 거둘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버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냥 버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규 공매도만 안 되는 거지 거죠. 기존에 됐던 거는 그냥 들고 갈 수는 있네요. 네, 어차피 빌려놓은 상태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숏스키즈의 위험을 이미 다 해본 거죠. 미국에서도 있었고 사실 우리도 작년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공포를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 오늘 같은 날 보면 대차 공매도 상위 1순위부터 10등 안의 종목도 20% 다 이상씩 올라버리거든요. 이거 못 이기는 거지. 그리고 결정적인 건 수급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걷게 되죠. 사실 이런 변곡점이 나오는 날에는 첫날에 액션 바로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20% 온 상태에서 장중에 보고 기가 막힌 매매를 하고 내일 거둘 거야.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 같고요. 이게 펀더멘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조차도 오늘 아침 시초가에 바로 그냥 숏 있던 건 그냥 걷어버리고 끝내버리는. 그래야 속 편하거든 사실. 근데 그렇게 펀드 로스컷의 한도가 롱숏 펀드는 기반 일반 롱 펀드나 딴 것보다 적다. 그 다음에 안 하더라도 가지고 있던 포지션에서 로스가 발생하는데 그럼 내일을 위해서라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걷더라도 대차 수수료가 계속 지급되고 있고, 근데 걷고 나면 내년 말까지 신규 공매도를 못 치니까 수수료만 나가는 거죠. 그럼 그냥 상환하고 끝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결국은 수급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뭐 숏을 안 하지만 이게 신용 매수를 한 분들의 케이스랑 완전히 그냥 반대되는 반대 방향에서 케이스잖아요. 똑같은. 그러면 어떤 악재가 발생했을 때, 코로나가 처음에 터졌을 때, 그러면 신용을 매수를 많이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갭하락 하더라도 야, 이거는 그 코로나 이슈가 이번에 처음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뭐 이런 부분이라면 첫 시초가가 갭 하락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꺼야죠. 시초가에 그냥 때린 게 나은데, 사람의 심리가 이러다가 반등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 마이너스 5%에서 이렇게 지켜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펀드 매니저나 이 투자자의 적성이 좀 안 맞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걸 기다리게 돼요. 그죠? 맞습니다. 조금 반등 들어가면 잘라야지 하다가 마이너스 5가 결국은 종가에 마이너스 25% 아니면 그 다음날 3일 내내 빠지면서 마이너스 30%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되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제가 그 공매도 상위 종목들 쳐다보니까
잘라야 되는데 안 자르고 네, 이게 맞습니다. 기다리는 게 막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끝까지 밀려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그제서야, 그러다가 네. 뭐 마이너스 14%에 시작했다가 20일 됐다가 저게 다시 내가 14% 10초까지 잘랐어야 되는데 네, 네. 이러고 기다리다가 20일이 25가 되고 28이 되고 네. 이게 상 들어가면 못 자르니까 못 자르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상한가 들어가니까 그 상한가에다가 그 쇼커브 하려고 네, 대놓고. 대놓는 게 네, 그럼 막 내일 보이는 또 거예요. 오르겠죠. 그러니까요. 예, 이럴 때는 결국은 CIO가 역할을 해줘야 되고, 오늘 뭐 저는 이제 체슬리에서 대표님이 오늘 무슨 지시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네. 저도 오늘 아침 회의 때 다들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 하고, 의견들도 뭐 바로 걷자, 뭐 아니면은 뭐 약간 오전에 한 3, 40분 보다가 하자, 뭐 종목마다 좀 다르게 결을 따보자,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럴 때 한마디 뱉어줘야 되거든요. 네. 일단 어차피 손실 보더라도 첫날에 액션하고 끝내라. 이런 액션을 딱 정해주면 네. 밑에 매니저들이 운용하기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나고서 보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갑자기 뭔가 좀 바뀌는 날에는 네. 결국은 첫날에 하고 하는 게 그 다음을 위해서 낫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오늘 그 공매도 포지션들 보면 아까 그 일중 변동성이 0.5% 이상만 넘어가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네, 네. 그 말씀을 드리니까 네. 좀 이해가 되네요. 네, 네. 연간 목표 수익률이 8에서 10%인데 공매도 상위 종목들이 오늘 30%나 네, 올랐으니까 맞습니다. 네, 야, 그러면 그 종목들을 근데 한 종목에 네. 공매도를 많이 네. 때리면 한 3%, 5% 때리나요? 그거는 회사의 운용 스타일마다 달라서 그건 정해진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롱 100, 숏 100이면 네. 그 숏 100 자체 전체적으로 네. 보면 네. 비중이 클 수도 클 수 있거든요. 있습니다. 야, 그러면 오늘 정말 네. 많이 터졌겠는데. 네. 그리고 아마 롱숏을 하는 하우스들은 어차피 매니저들이 자기 공부의 결과물이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하면 숏 포지션으로 2차 전지가 많았다라고 하면 뭐 이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았을 거고 네. 그게 다 합쳐지면 사실 시장 전체 수급일 거니까 그게 오늘 결과물 아닌가 싶은 생각이죠. 예. 그러면 이 이유가 이제 또 중요한데 네. 공매도 금지가 있었던 게 2008년도 네. 금융위기 때도 네. 2008년 10월 달에 네. 공매도 금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2011년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었던 네, 네. 2011년 8월 달에도 네. 또 공매도 금지를 한 네. 3개월 했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였었죠. 코로나 때. 네. 코로나 때 2020년 3월 달에 공매도 금지했다가 21년 5월 달까지 꽤 네. 오랜 기간 동안 네. 금지했었는데 네. 내년 6월까지 계속 영향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오늘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터뷰하면서도 막 이거 공매도 영향이 며칠을 갈까요? 이게 이제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이게 며칠 이건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요. 모르지만 근데 이제 공매도 금지 자체는 지수가 오르고 종목이 오르는 게 이건 수급 이슈지 펀더멘탈 이슈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희가 매니저들 같으면 이런 날은 딱 공매도 1위부터 5등까지 10등까지 네. 그냥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오로지 수급이고 이만큼 많이 쳐져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저희가 반대 매매를 해버리는 사실 공매도 이벤트로 단기로는 올랐지만 시장이 지났을 때 막 추세적으로 오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결국은 시장이 펀더멘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뒤부터는 결국은 펀더멘탈로 기결 한다. 네, 그렇게 보고 시장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MSCI 기준으로 지금 내년도에 대한 각 국가별 이익 크로스가 가장 강한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지금 추정치 잡혀 있는 게 내년에 55% 증가가 잡혀 있거든요. 혹시 조금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있는 섹터 있습니까? 약간 이건 지금 말씀드리면 사실 안 와닿으실 텐데 그래요? 네, 지금